삼로 전투의 큰 흐름은 연의와 정사가 같고 세부 사항만 다르기 때문에 정사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21년 손권이 조비에게 신하가 될 것을 청하자 조비는 손권에게 오왕자귀를 내리면서 손권의 맏아들 손등에게도 벼슬을 내립니다. 조비는 손등을 만호 후에 봉하고 동중랑장에 임명하는데요. 좋게 보이지만 낙양에서 인질로 삼겠다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1만 가구에서 나오는 세금을 받으며 산다면 인질 생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손권이 순순히 아들을 인질로 보낼 리 없죠. 특히 손등은 능력과 인품을 겸비한 엄친아였습니다. 성격 파탄 조비나 편하게 살자 유선과 비교하면 월등한 태자였습니다. 손권은 핑계를 대고 손등의 벼슬을 사양합니다. 해를 넘겨 222년 육손이 유비군을 대파하자 조비는 시중신비와 상서환계를 오로 보냅니다. 또다시 손등을 낙양으로 부르는 건데요. 이번에도 손권은 거절합니다. 손권이 조비에게 머리를 숙인 것은 유비를 막기 위해서였으니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다릅니다. 222년 9월 조비는 대군을 동원해 동호정벌에 나섭니다. 참고로 조비는 스포츠 정신이 살아있는 군주입니다. 오군이 이릉대전을 치르느라 지쳤으니 2개월 정도 충분히 쉴 시간을 주고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겨룹니다. 222년 6월 이전에 오를 공격했다면 손쉽게 승리를 거뒀겠지만 그런 얍삽한 승리는 조비가 바라는 바가 아닙니다. 아무튼 조비가 세 갈래 길로 군대를 움직였기 때문에 삼로 전투라고도 부릅니다. 첫 번째는 조진, 하우상, 장압, 서황에게 형주 남군을 공격하게 하고 두 번째는 조휴, 장류, 장패에게 동구로 세 번째는 조인에게 유수로 진격하게 합니다. 여기서 동구는 손권이 수도로 삼은 무창, 예전 지명은 강하로 가는 장강의 길목에 있습니다. 유수의 경우 유수구를 손에 넣고 장강을 따라 동진하면 건업, 예전 지명 말릉이 나옵니다. 이처럼 조비는 형주의 중심 도시인 강릉, 무창, 양주의 중심지 건업을 손에 넣어 단숨에 동호를 정벌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자 손권은 제갈근 반장 손성에게 강릉을 구하게 하고 여범에게 수군으로 조휴를 맡게 하고 주환을 유수도구로 임명해 조인을 맡게 합니다. 이것을 보면 손권 역시 스포츠 정신을 아는 군주인 것 같습니다. 조비가 쉴 시간을 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에이스 육손 대신 당나귀를 내보내 조진을 상대하게 합니다. 아니면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쓸 필요 없다. 조진 하우상 따위를 상대로는 당나귀로도 충분하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삼로 전투. 먼저 강릉 방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강릉성을 지키는 오해 장수는 정북장군 주연이었습니다. 조진의 대군이 강릉성 앞에 나타나자 손권은 손성에게 병사 1만을 주어 주연을 돕게 하고 손성은 성 주변에 보루를 쌓아 강릉성이 포위되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그러자 장합이 달려왔는데 손성은 백전노장 장합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장합은 손쉽게 손성을 물리치고 그가 쌓아놓은 보루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조진의 대군은 강릉성을 포위하고 성안 사람들은 고립됩니다. 이때 강릉성 안에 전염병이 돌아 싸울 수 있는 병사는 5,000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강릉성의 방어가 취약한 상황이었지만 조진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조진은 성 주변에 토산을 쌓고 누각을 만들어 성 안으로 비오듯 화살을 쏘아댑니다. 성 아래로는 땅굴 공격을 펼치고요. 이 모습을 본 성안 사람들은 겁에 질렸지만 주연은 침착하게 수비를 합니다. 그리고 제갈근이 주연을 돕기 위해 나섭니다. 제갈근은 강릉성 남쪽의 장강 한가운데 있는 모래섬에 병력을 배치하고 적이 빈틈을 보이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먼저 빈틈을 보인 것은 적이 아니라 제갈근이었습니다. 하후상이 1만 병력을 거느리고 한밤중에 장강 하류를 건너 기습을 해온 겁니다. 위에 수군과 육군이 협공하며 오해 함선에 불을 질렀고 제갈근은 대패해서 달아납니다.
초식동물 당나귀에게는 싸움 말고 정치만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장강 남쪽에 자리한 반장의 군대. 조진의 대군이 강릉성을 포위하긴 했지만 장강을 통해 오해수군이 배후를 찌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진은 장강 남쪽의 오군도 정리하고 싶었지만 반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싸움을 피합니다. 적의 기세가 날카롭고 강물이 얕아 우리 수군을 활용하기도 힘들다. 지금 싸우면 안 된다. 정확한 상황 판단. 반장이 괜히 촉군을 물리친 게 아닙니다. 그러자 하우상은 앞서 제갈근의 군대가 주둔했던 모래섬에 병력을 주둔시키고 섬의 남북으로 부교를 놓아 병사를 움직이며 반장의 군대를 공격하려 합니다. 그런데 반장은 하우상의 군대가 강을 연결하는 다리를 만드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며칠 후 부교가 완성되자 하우상은 흡족해하며 모래섬에 보병과 기병을 주둔시킵니다. 이때 위황제 조비는 남군과 가까운 완에 머무르며 전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우상의 부교를 통한 공격 계획이 전해지자 조정대신들은 참 좋은 생각입니다. 라고 박수를 칩니다. 다들 조정의 실세인 하우상의 눈치만 볼 때 동소가 나서서 용감하게 한마디 합니다. 전쟁을 할 때는 항상 후퇴를 염두에 두고 퇴로를 열어둬야 합니다. 좁고 약한 부교로 모래섬 한가운데 병력을 옮기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적이 부교를 끊어버린다면 섬 안의 병사들은 모두 항복하고 말 겁니다.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조비는 전령을 보내 모래섬 안의 병력을 철수시키게 합니다. 동소의 걱정대로 반장은 무시무시한 한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반장은 병사들과 함께 장강 상류 50리에서 갈대를 베어 뗏목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강물이 불어나면 뗏목에 불을 붙여 강 하류로 내려보내려는 것이었지요. 다행히 조비가 보낸 전령이 먼저 도착했고 하우상은 부랴부랴 철수에 나섭니다. 하지만 좁은 부교를 통해 강을 건너는 것은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우상의 병사들이 강을 건너는 도중에 반장의 추격대가 도착했고 수많은 위의 병사들이 물귀신이 되거나 적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이처럼 반장의 활약으로 하우상의 군대를 격퇴하기는 했지만 강릉성의 포위가 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연은 성한 사람들을 격려하는 한편 적군을 기습해 승리를 거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강릉성 안의 식량이 바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배고픔 앞에 장사 없는 법. 딴 생각을 품는 인간이 나타납니다. 성 북문을 지키던 강릉형령 요태가 적과 내통하려고 하는데 성문을 열기 전에 발각되어 목숨을 잃습니다. 이렇게 주연은 강릉성을 6개월이나 지켜냈고 덥고 비가 많이 오는 우기가 됩니다. 그러자 위군 진영에도 전염병이 돌았고 조진은 별 수 없이 퇴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동구 방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수전하면 오나라지만 자연재해가 변수로 작용합니다. 동구 방면에 태풍이 몰아친 겁니다. 222년 11월 여범은 서성, 전종, 손소와 함께 수군을 이끌고 출격하지만 태풍을 만나 큰 피해를 입습니다. 오이 수많은 함선이 뒤집히고 침몰하니 물에 빠져 죽은 병사만 수천 명에 달했습니다. 여범은 남은 함선을 수습해 간신히 장강 남쪽으로 몸을 피합니다. 하지만 장강 북쪽으로 표류한 함선들도 있었습니다. 오이 수군이 간신히 장강 북쪽에 상륙했는데 이미 위군의 영체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호랑이굴에 떨어진 오해 장졸들은 겁에 질렸지만 서성만은 예외였습니다. 서성이 수하 병사들을 이끌고 적진에 돌진하니 위군은 그 기세에 놀라 달아나 버립니다. 덕분에 서성 일행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태풍이 잠잠해지자 조슈는 장패에게 배 500척과 병사 1만을 주어 적을 공격하게 합니다. 장패는 장강 곳곳에 표류하고 있는 오해 함선을 공략해 손쉽게 전공을 쌌습니다. 수천 명의 오군이 죽어가 적의 포로가 되고 말지요. 이처럼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오해 군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장강 남쪽에서 군대를 정비한 여범, 서성, 정봉 등이 결사항전에 나섭니다.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오의 수군은 적과 대등한 싸움을 벌입니다. 조조가 적벽에서 대패한 뒤 위에 수군 양성에 심혈을 기울였지만 어릴 때부터 장강에서 뛰놀던 오의 수군을 따라갈 수는 없나 봅니다. 역시 싸움에서도 조기 교육의 중요성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데 새로운 함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함선들은 산처럼 거대했고 화려한 무늬로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후방에 있던 하제의 수군인데 하제는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것을 좋아해 함선이나 갑옷, 무기를 멋지게 꾸미고 다녔다고 합니다. 생전 처음 보는 무시무시한 함선들의 모습에 위에 사령관 조슈는 겁을 먹고 맙니다. 이렇게 명품남 하제의 등장만으로 전황이 뒤집어집니다. 조슈는 전군에 퇴강령을 내리고 이때부터 오군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전종과 서성이 앞장서서 적의 함선을 추격했고 위장 율로의 목을 베고 수백 명을 죽이거나 포로로 잡습니다. 이처럼 동구 전투는 위군이 퇴각하기는 했지만 오군의 피해가 훨씬 컸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수 전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위 대사마 조이는 수만 명의 보병과 기병을 거느리고 유수로 향합니다. 그런데 조인의 군대가 유수 동쪽 선계로 향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하는 유수성의 병력을 나누어 선계로 보냅니다. 잠시 후 뜻밖의 보고가 주한을 당황하게 만듭니다. 조인의 군대가 선계로 향했다는 것은 거짓 소문으로 조인의 대군이 유수성 70리 밖에 당도했다는 겁니다. 아주 뻔한 낚시질에 주한이 낚였습니다. 이때 성을 지키는 병력은 고작 5,000명. 오의 장졸들은 다들 두려움에 떨지만 주한은 태평하게 말합니다. 공격이 수비의 2배 이상이어야 한다는 건 양군이 평원에서 맞붙었을 때요. 지금 우리는 성에서 적을 맞이하니 훨씬 많은 적군을 상대할 수 있소. 적장 조이는 무식하고 힘도 약하오. 우리는 높은 성에서 남쪽으로 큰 강에 의지하고 북쪽으로 산을 등진 채 푹 쉰 병사로 피곤한 적을 상대하는 것이요. 조비가 와도 별것 아닌데 조인이야 뭐 웃을 뿐이요. 연희에서 왜곡되어서 그렇지 실제 조인은 대단한 명장이었습니다. 주하는 병사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 허세를 부린 겁니다. 아니면 주한이 근자감이 대단했던 거던가요. 이렇게 조인의 뒷담화를 한 주하는 낚시를 합니다. 성벽을 지키는 병사들에게 깃발을 눕히고 북을 울리지 않게 하는 등 군기 빠진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러자 조인은 자신의 아들 조태에게 유수성을 공략하게 하는 한편 상조에게 병사 5,000으로 배를 타고 중주를 습격하게 합니다. 중주는 유수를 지키는 오군의 가족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을 손에 넣으면 유수성 병사들은 정의를 상실하게 뻔했습니다. 과거 여몽이 강릉성을 손에 넣자 관우의 병사들이 도망쳤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조인의 양동작전은 주한에게 간파되었습니다. 주한은 유수성을 지키면서 수하장수 엄규를 중주로 보내 상조를 기습하게 합니다. 잠시 후 중주 전투는 오군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왕상은 적의 포로가 되었고 상조를 비롯한 1천여 명의 위군이 전사합니다. 그리고 유수성을 지키던 주한은 조태의 진영에 불을 질러 적이 퇴각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유수 전투는 오군의 승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패전의 충격이 컸던 것일까요? 조이는 그 다음 해에 56세의 나이로 숨을 거둡니다. 이처럼 조비가 야심차게 기획한 삼로정벌은 모두 실패로 끝이 납니다. 이후 유비가 죽으며 삼국의 정세에 변화의 바람이 불죠. 다음 시간에는 유비가 죽은 후 사마이가 5길로 촉을 공격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